변호사님, 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어서 그 피해 사실을 증명하려고 휴대폰을 경찰에게 제출했더니 경찰이 제 휴대폰 모든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하면서 비밀번호도 풀고 보안번호도 풀고 패턴도 다 알려달라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데 제가 황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덕보는 쉬운 법률 이야기 짱배원 장성규입니다. 제가 변호 업무를 하다 보면 별의별 상담이나 희한한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긴 합니다만 최근에 들은 내용 중에 어이없는 경찰 이야기, 황당한 경찰 이야기를 들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황당한 경찰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얘기 좀 해드릴까 합니다. 형사 절차 진행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경찰과 관련된 이야기는 극히 일부분의 경찰입니다. 대부분의 경찰분들은 정상적으로 수사하고 형사 절차 진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든 어떤 직역이든 어떤 분야든 비정상적인 몇 사람이 그 전체 영역을 물을 흐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어떤 분이 피해를 입었어요. 범죄 피해를. 그래서 경찰에 피해 신고해서 피해 진술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해도 경찰이 믿어주려 하지도 않고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답답하니까 그러면 내 휴대폰 속에 그 피해 사실을 경험했던 것을 일기 형태로 적은 메모가 있다. 그거를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랬더니 경찰이 그걸 어떻게 믿냐고, 당신 휴대폰에 메모한 게 피해 당하실 때 메모한 게 아니라 고소하기 직전에 나중에 그 메모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답답해서 그럼 포렌식 해주세요. 포렌식 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 당시에 저장된 건지 나중에 내가 한 건지를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냐. 여기서 바로 하나 경찰의 태도 문제가 나오죠. 피해자가 오죽 답답해서 자신의 휴대폰을 좀 확인해 보라 했더니 그 피해자가 제출하는 휴대폰도 그걸 어떻게 믿느냐. 처음부터 아예 피해자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당신을 어떻게 믿느냐.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그거를 입증하려고 자신의 휴대폰까지 검색해달라, 포렌식 해달라 하는데 그걸 못 믿겠다. 그럼 누구를 믿겠다는 거죠? 일단 거기에서 벌써 경찰은 피해자를 마치 이제 피의자 취급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미 피해자가 마음이 상했어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경찰이 그 휴대폰 전체를 들여다봐야 되겠다. 아니 내가 메모한 부분만 그 당시에 저장되었는지 나중에 저장해 놓고 그 당시에 저장한 것처럼 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만 확인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경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휴대폰 속에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하느냐, 휴대폰 우리는 다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휴대폰의 패턴을 알려달라, 지문인식 기능을 해제해달라 하면서 별의별 걸 다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피해가 당한 사실을 기록한 메모가 피해 당한 즉시 기재한 메모인지 아니면 나중에 메모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요청을 했더니 휴대폰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면서 또 경찰이 하는 말이 황당해요. 이 휴대폰 속에 뭐가 들었을지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아니 그게 뭡니까? 그러면 경찰이 휴대폰을 그냥 남의 개인 사생활이 들어있는 컴퓨터와 같은 그 휴대폰을 통째로 그냥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좀 상담을 하면서 경찰의 수사 태도? 경찰의 인권인식 이 정도인가? 정말 그 어이가 없었거든요.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인데, 이제 변호사직을 하다 보면 업무 처리상 타인의 그 위법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고발할 일이 좀 있습니다. 제가 취급했던 것은 그 의사가 사무장, 속칭 사무장하고 짜고 사무장하고 동업해가지고 병원을 운영했던 그런 흔적이 발견돼서 그거를 고발을 했거든요. 했더니 제가 고발인 조사를 진술했죠. 했더니 실컷 고발인 조사하고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 변호사님이, 그때 변호사가 아니죠. 내가 개인적으로 고발한 거니까. 고발인이 고소한 사건과 거의 유사한 사건이 이미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고발한 그거는 취하해라. 취하하지 아니하면 각하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느냐. 고발인으로서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돼서 이 사람들 처벌하라고 내가 했고, 내가 조사까지 받았고, 바쁜 시간 내에서 조사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고발을 취하하라? 이제 와서 고발장을 각하하겠다? 이거 나는 이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는 경찰은 그 고발 사건을 진행하지도 않고 그냥
사건을 깔고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 중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선은 예전과 달리 일부 경찰들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 피해자든 참고인이든 제가 경험했던 고발인이든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은 2021년부터 변경된 그 형사사법 절차가 변경이 있었죠. 1차적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게 가는 그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이제 경찰의 권한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 일부 경찰은 예전과 달리 사건 진행을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런 그 경향, 그런 추세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전에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검찰청에 사건을 다 송치해서 검사의 마지막 판단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통제 기능이 지금 작동을 했는데 제도 바뀐 이후에는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게 있다는 이유로 경찰들이 자기 입맛대로 좀 처리하는, 그리고 사건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계속 시간 끌기 형식으로 사건을 깔아뭉개는 이런 경향이 예전보다는 훨씬 늘었다. 실무를 경험하는 변호사는 그런 체험을 직접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야죠. 자, 그런 황당한 경찰, 어이없는 경찰, 일 제대로 안 하고 사건을 그냥 깔아뭉개는 경찰, 피해자인데 피의자, 범죄인 취급하는 경찰, 고발인이 고발했더니 고발 취하라고 종용하는 경찰, 이런 황당한 경찰, 어이없는 경찰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 당했을 때 구제받으라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시정요구 조치라는 그런 조항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활용하면 됩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 피의자, 고발인, 고소인 등한테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 수사권이 현저한 남용 이런 의심이 있으면 검사에게 권리 구제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의사하고 사무장이 짜고 병원 운영한 그 사건, 고발했는데 고발 취하 내지는 고발장 각하했다는 그 사건, 제가 그 사건이 진행 중인 검찰청에 진정서를 내버렸죠. 아니, 내가 고발인인데 이렇게 처리한다. 차라리 그 지금 담당 검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건에 병합 처리해주면 될 것을 지금 그냥 고발 취하라고 종용한다. 이거 시정 요구해달라라고 진정서를 제출해봤더니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그 사건 그러면 고발 취하나 고발장 각하로 처리 안 하고 진행 중인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서 그 사건과 병합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건이 등록되어서 사건이 진행된 적이 있었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 사실 입증하려고 자신의 휴대폰 이미 제출한 그 피해자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저도 어이없고 황당한 경찰이어서 도저히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 피해자에게 검사에게 권리구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안내해 드렸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피해자에게는 하나의 딜레마가 생기죠. 경찰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경찰이 잘못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시정하려고 아니면 권리구제를 받으려고 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신고한다거나 권리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뜩이나 지금 일 이상하게 하는 경찰이 일을 완전 망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피해 입은 사실은 아예 증명도 안 되고 결국은 가해자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런 점. 설마 내가 경찰이 이렇게 내가 경찰인데 이렇게 해도 설마 나를 진정하겠어? 나를 어떻게 하겠어? 내가 제대로 안 하면 자기 사건 진행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나쁜 일부 경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 그런 심리, 경찰에게 의존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사건을 자기 맘대로 하고 엉망진창으로 하는 경찰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들었지 않습니까? 서울 일선경찰서 간부가 자신이 해결한 사건 피해자 어머니에게 접근해 여러 차례 부적절한 요구를 한 거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찰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국민을 상대로 술자리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술 마시자, 또 술만 마셨습니까? 이상한 짓거리 하자고 제의하는 그런 정신 나간 얼빠진 경찰도 있잖아요. 그런 소식 듣고 정말 그런 미꾸라지 같은 경찰이 전체 경찰을 완전 이미지를 박살낸다. 참 저도 안타깝던데요. 극히 소수의 경찰은 그런 식으로 일반 민원인들을, 국민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피해자인데 범인으로 취급받는 그분도 그걸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일이 안 되죠. 차라리 그 경찰은 단호하게 법이 정한, 형사소송법이 정한 검사에게 권리 신청해서 그 다음 향후 조치, 사건을 검찰에서 다시 가져가든 아니면 그 경찰이 그 수사에서 배제되든 이런 향후 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맞지, 그 경찰의 눈치만 보고 그 경찰의 입만 보고 기다리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권리구제 신청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서의 제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권리구제 신청서 또는 진정서 또 어떻게 써야 되느냐 고민되십니까? 그걸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그렇게 육하원칙에 맞춰서 글을 써서 검찰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진정서, 신고서, 권리구제 신청서를 검찰에 접수했죠. 그러면 희한하게 또 검찰청에 또 이 진정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취하라는 식으로 또 전화 오는 경우가 간혹 있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한 내용 중에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아니 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된 건데 모르나 형사소송법에 시정조치의혹분이 있다. 그거 좀 들다보고 나한테 다시 전화하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제 시행된 지 2년이 조금 넘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처음에도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많이 생기고 또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고 있다는 거. 그런 문제점들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평소에 그냥 평온하게 일하는 우리 변호사, 저 같은 변호사들, 또 형사사건 주로 하는 변호사들도 투사로 만드는 거죠. 변호사가 아니라 전사로 만들 수 있죠. 자, 오늘도 마무리 멘트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를 처벌해 준다고 경찰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리만 지키고 월급만 받을 것 같으면 국민들이 그 옷 벗기기 전에 스스로 옷 벗으십시오. 그 멋들어진 푸른 제복 아무나 입으라고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알아두면 덕분은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